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놔서 부득이하게 좀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 그다음에 뒤에 선풍기도 켜져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유럽이 좀 약간 폭염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양호한 편인 것 같긴 한데 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엄청 덥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가 지금 32도 정도 되나요? 그죠? 그렇죠. 오늘은 시원한 편이에요. 그저께가 38도 정도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좀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이 더위가 이 더듬이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열치열. 네, 이열치열. 오늘 열정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보자는 마음으로 맞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게 이제 시프리안 가이엘의 이제 개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있었던 Cities of Gold and Mirrors라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오펜 씨가 준비한 작업이 두 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베를린 KW 카베 인스티튜트죠, 그죠? 카베 인스티튜트에서 한 The Recovery of Discovery라는 전시와 또 Real Remnants of Fictive Worlds라는 이제 영상 시리즈 작업들이 있어요. 이건 딱 한 전시를 한 건 아니고 그 시리즈 작업들이 뭐 여러 가지 전시된 게 있는데 그냥 이 작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시프리안 가이엘의 이제 개인 작업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시프리안 작업 자체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걸로 네, 그렇죠.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준비한 전시는 Cities of Gold and Mirrors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가 이제 2009년에 시프리안 가이아르가 이제 발표한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그거죠. 금과 거울의 도시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왜 제가 이 레퍼런스를 좀 조사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작업이 굉장히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 자체도 어울리는 레퍼런스에서 또 따온 제목이고 그 안에 있는 어쨌든 사운드도 제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사운드인데 색감이랑 뭐 이런 전반적 미학도 좀 연관이 황금빛도 있고, 황금빛도 그죠? 있고. 그러니까 작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촬영지가 일단 멕시코 이제 칸쿤이에요. 칸쿤은 처음 들어보고 완전. 이제 멕시코 칸쿤이 대략 2000년대 2010년대 초 2000년대 말부터 이제 한국인 신혼 여행지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아, 휴양지예요. 이거? 네, 완전 휴양지예요. 칸쿤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근데 여긴 치안이 괜찮나 보네. 칸쿤은 이제 완전 휴양지라? 완전 휴양지라 그 다운타운 쪽 빼고 뒤쪽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소매치기 정도 기껏해야 그 정도 빼고 여기는 이미 다 사유지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라서 그치. 뭐 치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갑자기 왜 이게 아무튼 이 영상은 굉장히 이제 짧은 영상이에요. 대략 한 9분 정도의 이제 영상 작업이고 총 이제 6개 정도의 이제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그 리조트 앞에서 미국 청년들이 이제 두 청년이 이제 술 대결을 하죠. 데킬라를 마시면서 뭐 한 청년은 먼저 이제 다 마셔가지고 환호하고 한 청년은 이제 마시지 못해서 계속 뿜으면서 뭐 민망해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이제 고고한 이 사운드와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다소 약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네, 있어 보여요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시퀀스로 넘어가면서 사운드는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 클리블랜드의 이제 과거 이제 마스코트 캐릭터였던 이제 와후 추장 그죠, 그 빨간 인디언 추장. 그죠. 그게 이제 막 하늘에 날아가고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뭐 돌고래가 황금빛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리조트까지 다가왔다가 그리고 이제 새가 딱 하늘에 그냥 천천히 유영하기도 하고 마지막쯤에 이제 붉은 약간 갱스터처럼 옷을 입은 붉은 두건을 이제 입에다 이렇게 둘러서 얼굴 가린 사내가 마야 유적지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천천히. 그것도 이제 노래가 같이 딱 동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시프리안 가이아르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해줬던 이제 발파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슬로우하게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망한 호텔을 식물이 뒤덮은 곳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면이라든지. 이 작업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약간? 이 작업은 풀 비디오로 있어요. 제가 원래 그 또 발표하고 싶었던 작업이 원래는 그 나이트 라이프였잖아요. 그죠, 나이트 라이프는 이제 저작권 때문인지 아니면 잘 없죠. 원래. 여러 가지로 이제 못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작업도 좋긴 한데. 네. 근데 이 작업도 굉장히 매력 있는 작업이고. 맞아. 작업... 근데 이 당시쯤에 가이아르가 만들어낸 작업들이 다 매력적이에요. 맞아. 그리고 약간 전성기 쪽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성기 같아요. 맞아. 이대가. 그리고 이 작업은 다행히 풀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작업의 제목만 치시면은 유튜브에서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면이 이제 거대한 클럽에서 리조트 내 클럽이죠. 클럽에서 이제 막 조명들이 화려하게 돌아가는 걸 또 이렇게 천천히 찍으면서 이제 영상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베를린 스프리엔 마저스에서 개인전을 가졌어요. 그때
그 시프리앙 전매 특허 작업 중 하나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이 영상들로 그때 확 떴죠. 그죠, 시프리앙이 이제 한창 이미 뜨고 있었지만 이때 좀 뭔가 타격을 탁 주고. 근데 이 작업이 얼핏 보면은 누군가는 이제 되게 멜랑콜리하다, 그러니까 몽상적이다, 아니면 어떤 향수적인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작업은 되게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문명에 대한 파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맞아.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먹었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약간 자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말한 약간 뭐 파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사실 되게 멋있게 보여주는. 그죠? 되게 멋있게 잘 표현했죠. 그죠,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 작업 하나를 준비했지만 사실 이 작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프리앙이 이제 해왔던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폴라로이드 시리즈 중에 이제 지올로지컬 아날로기스라는 작업이 있어요. 맞아. 그 작업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작업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제 멕시코 칸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칸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칸쿤 자체가 시프리앙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찍었거든요. 그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찍었다는 건 이 칸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곳이 휴양지가 되었고 그 전에는 뭐였고 그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인데.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라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간다거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이제 마약 갱들, 그죠. 좀 두려워하고. 부패되어 있고. 근데 사실 멕시코 이 칸쿤 지역이 카리브해를 껴가지고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그쵸, 가깝기도 휴양지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칸쿤을 이제 영어로 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멕시코 내 미국적인 곳, 그러니까 멕시코 내에서 가장 미국적인 향취가 강한 곳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렇게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가깝나? 이게? 그게 유카탄 반도로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배 타거나 비행기 타면 얼마 안 걸리죠. 왜냐면 그 칸쿤 관광지 유치 때문에 멕시코 측에서 그쪽에 이제 공항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완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완전 휴양지구나. 아무튼 좀 칸쿤이라는 곳이 사실 고대 마야 유적이랑도 연관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쿤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도 뱀의 둥지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뱀의 둥지. 예. 근데 이제 칸쿤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 1970년대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멕시코에서 가난한 동네였대요. 근데 이게 뭐 여기가 무슨 피폐하게 가난하거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직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맹그로브 숲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던 도시. 예,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고 조그만 도시. 동네 인구가 그냥 100명 정도 수준의 완전 촌동. 100명이요? 100명이 예. 진짜 없는 건데 거의. 그냥 그 촌동네라서 거기 이제 마야 출신의 그 고대 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인디언즈 살고.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멕시코 토착민들이 이제 좀 사는 그 정도? 대부분 그냥 어업에 종사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제 1970년대쯤에 이제 멕시코 정부가 뭐 애틀란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국 쪽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라든지 이쪽에 이제 휴양지들을 연구를 하면서 관광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조트 단지라던가 아니면 세계적인 관광지들 있잖아요. 휴양지들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된 곳이 이제 칸쿤 지역이었거든요. 그걸 발전시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유치를 하면서 이제 칸쿤 지역에 호텔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호텔 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칸쿤에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오른쪽 쪽에 구글 지도로만 봐도 그냥 완전 호텔이에요. 그게 총 26km라고 하거든요. 그 길이? 아, 호텔로만. 예, 그 해변가가 26km인데 다 호텔이에요. 다 그러니까 고급 리조트. 그거는 우리나라 막 태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펜션 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 차원 단위에서 되게 크게 만들어 놓은 맞아요. 호텔로. 완전 이제 리조트 단지가 돼가지고 재밌는 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점 중 하나는 세계 학생들, 대학생들의 이제 봄방학 파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봄방학만 되면 이제 다들 거기에 와서 그냥 미친 듯이 노는 거죠. 실제로 또 젊음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리조트 측에서 쓴 전략적 방법으로 이제 올 인클루시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숙박비만 내면은 그냥 그 숙박하는 내내 샴페인 그리고 음식 이게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그냥 올 인클루시브라서. 그거 얼마인데 하루에? 제가 이제 한번 한국인 블로그가 거기 갔다 온 걸 봤던데 하루에 숙박 비용은 30만 원? 싼데? 괜찮죠?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예, 올 인클루시브니까. 그리고 해변도 이제 사유지 해변이 돼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스테이폴리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여행 가고 이러면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멋있는 뭐 풀빌라라든지 그죠. 아니면 감성적인 그런 숙소에 머무고 싶잖아. 그죠. 근데 그런 데가 사실 올 인클루시브가 아닌데도 30만 원 정도거든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대기업을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야 너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호텔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 약간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갈만한데 이러냐 아니면 비싼 데는 거. 그죠.
딱 그냥 그 정도 갈만하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되게 다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게 그때 그 블로그 글이 한 2019년이었나? 그것도 얼마 안 18년이었으니까 된 거. 지금이면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인플레이션 있으니까. 예, 제가 근데 뭐 지금 칸쿤을 홍보하자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왜냐면 그것도 멕시코 물가는 좀 다르긴 하니까. 그죠, 그죠. 어떻게 보자면 그죠. 그죠. 그리고 괜찮은데요? 관광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허리케인이잖아요. 아 맞네. 근데 멕시코 측에서 이제 칸쿤 지역에 또 허리케인이 거의 안 온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제일 피해가 안 가면서 진짜 다 조사를 했구나. 예, 그리고 그 뭐래 수온, 기온, 뭐 강수량들 그래가지고 다른 리조트 지역에서 완전히 이제 오마주해서 딱 발전시킨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제 칸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연 뭐 1,500만 명이나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대 관광지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거기도 딱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뭘? 일단 좀 뭐 임금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체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개발시키면서 그러니까 마야인의 뭐 유적지를 홍보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그건 그냥 명분이죠. 그냥 이미지만 심어놓는 거고 그 뒤쪽에 막 맹그로브 숲이라던가 중요한 자연 같은 거 다 파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칸쿤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오염수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이제 물을 쓰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다의 산호초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바다 거북이도 많이 죽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칸쿤의 자연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쪽에 사는 이제 농민들이나 어업하시는 그 어민들은 돈을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사실 그 사람은 쫓겨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칸쿤이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런 식의 이렇게 부작용이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를 이렇게 관광지로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이 쓰는 게 이 마야인의 뭐 숨결, 그치, 그런 식의 아니면 이제 황금 도시, 슬로건을 내고 아니면 꿈의 리조트 이런 식으로 써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파크라던가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막 이런 칸쿤 전문 투어 여행사도 있어요. 조사를 빡세게 하시는. 근데 그런 데서의 홍보 문구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유토피아적인 메시지를 지닌 그 문구를 하나 찾아서 제가 그거 한번 좀 읽어봐 드리려고. 예. 칸쿤을 방문하시면 에코 투어를 통해서 내 몸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에메랄드 빛 카리브해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 음식과 주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행복한 아픔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는 거야? 예. 행복한 아픔이라는 걸 썼어요? 멕시코 전통 음식을 통해서 멕시코의 문화를 느끼실 수 있고 신세계 7대 불가사의인 치첸 이사를 통해 천년 전 마야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이 칸쿤이라는 휴양지에 억지로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엘도라도 있잖아요. 그죠.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정작 칸쿤 자체에 대한 어떤 태생적인 어떤 환경이라던가 어떤 문화적 어떤 유산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이미지만 딱 뺏어 와서 점령하는 느낌인 거죠. 어쨌든 멕시코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 들어선 리조트들은 사실 미국이라거나 아니면 멕시코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투입된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보면 막 힐튼 호텔 크게 있고. 그래서 이 칸쿤 지역을 왜 시프리앙이 썼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제가 다른 레퍼런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약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약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강자가 뺏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독식해 보이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일 수도 그때 있고. 했던 얘기랑도 비슷한 거죠. 보존을 그러니까 하고 뭐 그죠. 그 이야기였죠. 그때 그 이슬람 유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야르가 놀러 갔다가 작업 한번 해볼까? 이러고 찍어온 게 아닐까.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확실히 이게 가야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전반을 잘 보여주는 그거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이 작업이 특히 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평론 글을 찾았어요. 거기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이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된 멕시코가 진짜 멕시코를 잡아먹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랍시렘에서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있던 게 이제 과거 마야의 지역은 마야인은 그냥 현재 마야의 이미지를 잡아먹혀서 그냥 이렇게 숨겨진 혹은 이제 잊혀진 그냥 유적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미지를 위한 보존이 아닌 이미지를 위한 파괴돼가고 있는 그냥 그 현장 자체인 것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덮는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았던 표현인 게 이제 퍼펙트 아말감이라고 하거든요. 완벽한 아말감. 저희가 그 치과 치료할 때 아말감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충치를 그냥 제거한 다음에 덮어버리잖아요. 그 흉터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미지로 덮어버려서 그 뒤에 있는 건 그냥 숨기는 거죠. 그죠. 그냥 평평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사실 많잖아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먹어버린 경우는 왜냐면 단점은 예시로 뭐제 생각에 일본의 사무라이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무라이가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물론 이제 사무라이라는 게 멋있는 이미지일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진짜 사무라이적인 문화 같은 거는 또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미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 뒤에 뒷조사를 안 하고 그 이미지를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제 허세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칸쿤에 간다고 뭐 아야의 뭐 지혜를 어떻게 배워? 그죠. 대부분 웃긴 거는 어쨌든 칸쿤 그 여행사에 있는 패키지 투어에 대부분 에코 투어 있고요, 마야 투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투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이미지만 딱 즐기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시프리 양이 어쨌든 그 이미지들을 나열을 함으로써 뭘 얘기하고 싶었냐는 거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제목이 사실 태양소녀 에스테반이라는 만화에서 이제 추출한 제목이에요.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웃긴 건 이게 일본과 프랑스 합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정작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건 이 잉카 문명이랑 마야 문명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별 애니메이션. 에스테반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그냥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소녀 에스테반이 대충 뭔 내용이냐면 태양소녀 김철수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김영희.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방영을 했을 때가 1982년도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대충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냥 딱 그때 당시 이제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녀 에스테반이라는 소년이 잃어버린 7개의 이제 고대 황금 도시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외계인들이랑 싸우고 아니면은 황금색 곤돌라를 타고 다니면서 또 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여행하는 친구 한 명은 마야 잉카 소녀예요. 잉카 출신의 소녀인데 같이 그 고대 도시를 찾아다니고 다른 친구는 이제 무대륙 출신의 뭐 타오라고 해서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 황금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결국엔 꿈꾸는 게 엘도라도에 대한 결국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상향이 있었거든요. 엘도라도가 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황금 도시 엘도라도가 그때 예전에 그 피사로였나요 이름? 그 사람이 이제 잉카를 침략했었잖아요. 그래서 잉카 왕을 정복했잖아요 한 방에 납치해서.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잉카 문명이 어느 정도 황금이 있으니까 그때 대항해 시대 때 다들 황금에 미쳐 있었거든요. 황금이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치. 그 보석 자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야 원주민들이나 이제 잉카 문명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황금 더 어딨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 있다. 엘도라도가 아마 뜻이 이제 금가루를 칠한 사람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잉카 문명의 그 당시에 추장들이 자신들의 이제 뭐라 하죠 권력을 상징하려고 어떤 행사나 세레머니가 있을 때 이 금가루를 칠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금이 넘쳐난다고 이 사람들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엘도라도를 약간 유토피아 같은 느낌으로 하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그게 돈이 많은 곳이다. 그죠. 황금이 많은 곳이다. 그죠. 제가 이제 옛날에 마지막 왕국이랑 게임을 했었어요. 그 게임에서 이제 맵을 이동할 때 이제 골뱅이를 치고 어디까지 쓰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숨겨진 맵 중 하나가 이제 엘도라도였어요. 그 맵을 딱 들어가면은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금화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돈 주는 방이고. 네, 그러고서 이제 좀 있으면 금화가 다시 리젠되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엘도라도가 상징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엘도라도 치면 꽤 많은 리조트나 어쨌든 펜션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죠. 이게 약간 어쨌든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제 꿈의 도시, 물질과 향락이 넘쳐나는 곳 그런 곳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엘도라도가 이제 칸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랑 합쳐지면서 칸쿤이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휴양지나 가서 그냥 무제한을 먹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황금적인 꿈의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투입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엘도라도는 이제 칸쿤이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태양소녀 에스테반도 결국에는 이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운드도 이 에스테반에 있는 테마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이 에스테반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동양인들도 당연히 이제 뭐 서구권 문화나 뭐 서양 사람들에 대한 뭐 특정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잘 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게 엘도라도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선망의 대상 아니면 어떤 뭐 유토피아의 대상은 엘도라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것도 있는데 서구권 문화 쪽에 그걸 많이 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죠. 올려다 보잖아 우리는. 근데 제가 볼 때 엘도라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약간 내려다보는 입장 같아요. 그죠. 그죠. 내려다보는데 거기 또 금이 있고 해서 맞아. 이곳은 내가 선망한다기보다는 내가
약탈해야 되는 곳. 맞아. 약간 이런 식의 좀 인상이 있는 맞아. 것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유럽 여행을 오는 감성과 미국인들의 칸쿤을 가는 감성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이곳을 가서 점령하는 느낌. 약탈해 오겠다. 맞아, 이 맞아. 쾌락을 약탈해 맞아. 오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미국과 멕시코의 국가 관계에서도 봤을 때 미국이 항상 권력의 우위 있잖아요. 멕시코는 약간 밑에 있는 느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휴양지 느낌은 지금 오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동남아로 누군가 여행 갈 때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동남아 같은 느낌이지. 잡아먹는 느낌. 그러니까 물질을 잡아먹으러 간다. 라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가면은 그런 거잖아. 여기 돈 좀 싸고 대접받는 느낌. 대접받고 여기 얼마 다 이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약간 뭐 이런 걸 즐기는 것도 있지 않아 어느 정도는. 그죠. 근데 칸쿤도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곳인데 맞아. 그 이면에는 그 칸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백인이랑 동양인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백인들은 사실 이런 반성적인 작업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포스트 식민주의 이런 맞아. 느낌을 해서 뭐 탈식민주의든 포스트 식민주의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식민주의 하지 않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 없잖아요. 동남아에 놀러 가서 뭐 이런 식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맞아. 시선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작업 없잖아. 근데 그런 작업에 왠지 지금 어쨌든 한국도 동남아 분들이랑 혼혈을 많이 태어났잖아요.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술가가 되면 왠지 뭔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또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커뮤니티의 문화성을 보여주는 작업이 나오면 한국도 되게 재밌는 또 씬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약간 에스테반이나 이런 엘도라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키워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게 애초에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면 이런 작업은 사실 요즘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혹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사실 시프리안 가이아라도 이때 이제 뭐 완전 처음 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런 거 해서 작업했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주목받던 적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랄까 진지충처럼 이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되게 약간 문학적으로 풀어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만들어낸 게 얘네가 황금 도시지만 사실 이면이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맞아. 사실상 거의 홍보 영상으로 써도 돼요. 맞아. 그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그런 비판 의식이 있지 않나.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굉장히 그 작업 좀 치밀했어요. 그 영상 작업이 짧지만 치밀했다고 느낀 게 이 영상 작업의 중간중간에 사실 칸쿤이랑 전혀 상관없는 레퍼런스도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뭐 칸쿤에서 찍었다고는 하지만 칸쿤에서 찍지 않은 영상도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껴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리블랜드 와우 추장이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시프리앙이 이제 2011년부터 그러니까 2010년부터 대략 14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온 페인팅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국식 뭐 풍경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풍경화 위에 이제 와우 추장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리블랜드 그 웃고 있는 빨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이렇게 실크 스크롤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우 추장도 이 로고의 역사를 이렇게 딱 가다 보면 그게 왜 그런지 딱 나오는 게 그러니까 와우 추장이라는 게 사실 클리블랜드에서 한 1951년부터 쓰였는데 그 전에 이제 와우 추장 캐릭터는 뭐였냐면 좀 더 그냥 평범한 인디언 얼굴에 그냥 피부도 그냥 노란색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게 51년에 그러니까 48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우승하고 나서 51년도에 이 지금의 그 캐릭터를 바꿨단 말이에요. 빨간색 피부로.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사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더티 레드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인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이제 인디언인들에 대한 약간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차일드시 감비노의 레드본. 그것도 제가 알기로 레드본이라는 거의 뜻이 그 인디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앨범 커버도 보면은 그 약간 뭐 이상한 거 쓰고 있거든요. 흑인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인디안 그거 이미지랑 좀 섞어놓은 게 아닌가.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쨌든 그 인종 간의 계층이 있잖아요. 지금도 암묵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하위층으로 취급받는 지금 흑인과 인디언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해리포터 치면 그거 해리포터도 막 먹을가 뭐 맞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로고도 그래서 지금은 2019년에 이제 더 이상 사용을 금지하자고 해서 철폐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였는데 이름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가디언즈로 됐고 근데 이 로고가 재밌는 게 클리블랜드가 사실 연고로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갖다 쓴 거고. 유일하게 상관이 있는 거는 그 당시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활동한 이제 루이스 소칼렉스라는
인디언계 최초 MLB 메이저 리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와우 추장의 로고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메이저리거의 한 팀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동시에 되게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팀이 단순히 자기네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이게 유쾌하게 웃고 있는 빨간색 피부에 이 로고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이미지가 어떤 다른 이미지 또 훔친다는 그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쿤이나 어떤 엘도라도의 이미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MLB 샵 가서 그 모자 그냥 예쁘다고 사는 사람도 많을 텐데 사실 뭐 나는 느낌 있게 생겼잖아요. 맞아. 캐릭터 자체는. 저도 어렸을 때 2010년도쯤에 첫 제 MLB 모자가 그 클리블랜드 모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 이 인디언 로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귀여우니까 샀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냥 잘 쓰고 다녔던 거죠 그때 당시. 네, 그래서 이 여기 제가 재밌는 게 하나의 이제 여기에 대한 관한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가이아르가 그의 작품에 로고를 자주 사용한 것은 미국의 스포츠 클럽이 토착민들을 파괴하는 것과 무관하게 아메리카 인디언 팀 이름과 마스코트를 채택한 것의 역설적인 점을 지적합니다. 가이아르는 그런 이제 고대 상징들이 마케팅과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 외 속에서 어떻게 계속 존재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이 인디언 로고들은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랑 전혀 상관없게 어떻게 예토 전생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이게 이 전통이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나 로고 하고 상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점을 지적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기믹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기믹으로 사용하는. 그죠. 근데 확실히 제 생각에 이거에 대한 좀 비판 글도 읽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어떤 글이었냐면 그러니까 가이아르가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적도 많고 그리고 크게 한번 작업했던 게 이제 MM카 쪼란트에서 전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베를린에서 구 동독 건물에다가 이 와우 추장의 이미지를 네온 사인으로 크게 달았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글이 뭐였냐면 이건 사실 가이아르는 이런 모더니즘이나 어쨌든 이 식민지를 좀 이걸 비판하는 셈으로 와우 추장을 썼다고 하지만 이걸 쓰는 것 자체도 어쨌든 자기 작업을 위한 홍보 수단밖에 안 된다. 저도 그건 동의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힙스터식 전유라고 하거든요. 힙스터들이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뭐 자기 거에 대한 뚜렷한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니까 좋은 명분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구잡이로 전유해서 쓰는 거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시프리안 가이아 작업. 그래서 막 비판했던 것도 사실 이게 왜 베를린 동독 건물에 병치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이거를 와우 차장 네온사인이랑 굳이 병치를 해서 어떤 이미지를 억지로 생성해 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병치는 어느 순간 한계점을 맞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힙스터가 또 하는 식으로 하는 힙스터식 콜로니즘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까는데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2차 가해 느낌도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시프리안 가이아가 이걸로 그런 면이 될 수 있어. 아, 이 전시나 이 작품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인디안들에게 기부하겠다. 뭐 이러면은 뭐 이게 아다리라도 맞지. 그죠? 지가 그걸 써놓고 하면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 인디안 캐릭터 자체를 쓰는 건 좀 구식이고. 아니 저도 좀 얕다. 아쉬웠던 작업들이 그 풍경화 작업이거든요. 그 풍경화에다가 그냥 그 실크스를 그치. 하자. 근데 이거를 이 사진들도 제가 다 어디서 찾았냐면 사실 역설적으로 소도비라던가 그죠. 어떤 경매 사이트예요.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보긴 좋아요. 보긴 좋죠. 느낌 있잖아. 있고 그리고 전시한 거 보면은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스포트라이트 탁 해가지고 그 그림만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사는 졸부다 라고 했을 때 하나 좀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뭔지 알아? 예. 아니면 내가 그 스위스 사는 미국계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냥 딱 하나 걸어놓으면은 나 이거 집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산 거야.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힙스터식 그 스노비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그런 식민주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가 아니라 피로. 비로하다고. I'm tired.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끝이 없는 게 뭐냐면은 뭐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도 책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니네가 말하는 식민주의가 어디까지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인도가 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그 전까지 인도는 진짜 인도냐? 그 전에도 어느 다른 제국의 그거였고, 그럼 그거는 식민주의가 아니야? 그럼 그것도 그 전으로 가면은 또 다른 그 제국들이 있는데 이런 식민지는 어디까지 할 거고 뭐 그 기준은 뚜렷한데 단순히 뭐 가장 최근의 식민주의만 비판하면 그게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봤을 때 이런 논의가 사실 대단히 필요하고 사실 해결이 안 돼요. 맞아.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랄까 좀 가식 같은 면도 있고 사실 이게 그게 비판하는 거죠. 이 가식이라는 그쵸. 게. 아니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림이 결국엔 또 팔리고 그치. 그걸로 시프리앙이 어쨌든 먹고 살고 이것도 조금 역설적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가이아르는 칸쿤의 올 인클루시브 플랜으로 갔을 거야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갔다 왔을 거야 아마. 거기서 아마 꽤 재밌게 놀았을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가이아르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아직 저희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근데 사실 이거는 가이아르가 그냥 무조건 이 이미지들을 전유하기 위해 칸쿤을 간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예, 가이아르의 이제 로망이 한 명 있잖아요. 포어빌트. 그러니까 이상상의 한 명이 이제 로버트 스미스슨이잖아요. 그죠. 근데 로버트 스미스슨이 실제로 이 칸쿤이랑 이제 유카탄 반도 지역을 여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되게 유명한 작업을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호텔 팔렌케라는 작업이랑 그 다른 작업이 이제 유카탄 미러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업에서 그러니까 가이아르가 진짜 오마주를 제대로 한 게 그러니까 가이아르가 그 영상 중간에 보면은 말미쯤에 이제 그 무너진 호텔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찍어요. 근데 이 호텔 팔렌케라는 작업이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는 이 로버트 스미스슨이 그 당시에 자기 부인과 함께 이 칸쿤 지역의 마야야 유적지를 그 여행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수집을 하러 간 거래요. 네네. 초대를 받아서. 근데 한 3년 정도인가 여행을 하고 이제 유타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대요. 유타 대학 건축학과에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좀 약간 전설로 남는 게 이제 어떤 녹음본과 어떤 32개의 슬라이드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유타 학생들은 오 마야 유적지 사진 드디어라고 했는데 가져온 게 호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잘 멋있다. 뭐야 한 거야. 근데 스미스슨이 말하는 게 기가 막힌 게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호텔 팔렌케라는 데서 머무는데 이 호텔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호텔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던 와중인 거예요. 호텔에서 직원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곳곳에 막 되게 부서지는 것들도 있고 리모델링 하고 있고 되게 낡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설프게 고친다고 막 이렇게 때려 박고 있고 막 이렇게 그 나무로 보수판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진들을 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당시 어쨌든 뭐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32개를 찍어서 이렇게 막 나열했던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마야 유적지가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과 이 호텔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마야에 있는 완성된 상태를 찍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엔트로피, 이 파괴되고 있는 과정을 찍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호텔 팔렌케를 찍는 게 마야 유적지를 찍는 거가 똑같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난 이걸 가져왔다. 아마 근데 누군가 그 이제 로버트 스미스슨의 강의에서 로버트 네. 스미스슨이 마야 유적지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학생이 이걸 냈으면 무엇을 줬을까? A를 줬을까? F를 줬을까? A 플러스를 주지 않았을까 느낌이. 근데 확실히 이 강의의 내용이 사실 지금 시프리안가이아라고 하는 작업랑 똑같네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로버트 스미스슨의 엔트로피론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쓰던 말이 이제 탈 건축하라고 해서 디아키텍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탈 건축하라는 게 뭐냐면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건축이 파괴되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과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서서히 부패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 팔렌케가 이제 보여줬던 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야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확실히 저거 로버트 스미슨 작업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밖에 몰라 그 회오리 같이 생긴. 그게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또 되게 확실히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 시프리앙의 오마주 확연히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감각을 찾아내는 게 저는 좀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영화를 찍어도 되게 잘 됐을 거야. 맞아. 멋있는 영화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들이 사실 다 이런 식이잖아. 그 사진도 느낌이 있어요. 딱 보면. 그 시프리안 가이아의 되게 폴라로이드 사진 같기도 하고 여러 종의 오마주가 들어 있는 거죠. 한번 찾아봐야겠네. 이 강의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카탄 미러인데 그러니까 이 작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표현한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슨의 이제 논사이트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논사에 들어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대지 미술이나 아니면 현장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막 인시튜에이션도 막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인시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로버트 스미스슨도 어쨌든 이 작업을 미술관에서 보여주려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록물로 남길 수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뮤지엄에서 전시했던 방식이 그 당시 그 사람이 갔던 장소에 대한 지도를 놓거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연물 있잖아요. 나무라던가 가져오거나. 뭐 흙을 가져오던가 거울로 병치해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게 논사이트 개념이 어쨌든 기록물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옴으로써 관람객을 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관람객 거의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가 역설적으로 와서 관람객이 정신적으로 거기 갔다 오는 거죠. 추상적으로. 근데 이런 작업들을 보면은 시프리앙이 이제 영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본질을 끌고 오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시프리앙이 폴라로이드를 찍는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거기서 대지 미술을 잘 안 하잖아요. 시프리앙은 항상 그 포크레인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가져오거든요. 박물관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버트 스미스슨의 이 논사이트 개념에 굉장히 영향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걸 약간 그럴 수 있겠네. 가이아르의 작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한국의
잘 나가는 프랑스 카페 같다. 갑자기. 왜냐면은 그런 카페들이 이게 원하는 게 프랑스의 파리의 카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리를 가지 않아도 우리 카페에 맞아, 오면 맞아, 프랑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맞아. 근데 사실 가야르 가는 게 그거잖아. 그죠. 너네가 뭐 저희 칸쿤에 안 가도 내 작업을 보면 칸쿤의 본질을 알 수 있어. 맞아. 그 감성을 알 수가 있어. 맞아. 그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웃긴 게 웃기다고 표현한 건 그런데 그냥 뭔가 요즘에 지나가면서 보면 한국에도 독일 이름도 되게 많아요. 카페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그죠. 뭐 다스찜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런 것도 틀렸어 앞에 막. 바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디 바움 막 이런 식으로 막 일부러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앞에 관사라고 하네요. 맞아. 근데 어째 멋있으니까 이제 어감적으로 그냥 쓰는 가져오고 거지. 들어가면은 이제 바우하우스 포스터 같은 게 붙여 있고 뭔지 알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난 제일 웃긴 것 중 하나 그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지방에 뭐 프랑스 파리에 뭐 2016년에 한 전시 포스터가 그냥 붙어 있어. 근데 사실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감성이잖아 감성. 그게 약간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그 랍시렘 때도 많이 말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중국 음식점들이 막 그러니까. 베이징의 꿈, 뭐 그러니까. 북경의 향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가야르의 작업과 동급이다. 그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이아르도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죠.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이아르가 초대하고자 한 곳은 어쨌든 칸쿤이 아니라 가이아르에 대한 이 비판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잖아요. 그냥 뭔가 좀 더 스미스슨이랑 다르게 방식으로 했지만, 그냥 스미스슨이 했던 그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오마주하고 있는 거죠. 항상.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뭐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걸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은 세계 어디 나라 음식을 먹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 다양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기도 하고. 그걸 다 한국화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한국화 시켜버리는. 어.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그 식민주의 얘기한 것도 사실 그거야.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식민주의에 대한 감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굳이 말하면 피해자였긴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접한 통로가 뭐 독도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 저희가 저번에 인천 갔을 때도 약간 옛날 일본식 건물 보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그거 보면 좀 기묘하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근데 그런데 해외들은 사실 그게 일상이잖아 거의. 맞아. 왜냐면 자기 나라 박물관에서 다른 나라 것도 있고 자기 나라 이민자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그런 어떤 식민주의에 대한 감각이 되게 일상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게 일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카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든하면 그것도 식민주의의 온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게 그 방법 자체는 문화적 이미지를 훔쳐오는 거니까. 그 방법 자체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심어준다면은 뭐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똑같은 논리죠. 뭐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니까 사실. 그 끝이 없죠 솔직히 그것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야레 작업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보면은 이제 경관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경관이라는 것도 영어로 쳤을 때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예요. 근데 풍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은 랜드스케이프거든요. 영어로 했을 때. 근데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는 제가 예전에 그 점 시간에 가이아르 초창기 때 이제 픽처레스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괴된 유적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원을 조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연에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것들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경관 개념이 지금 가이아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칸쿤이랑 너무 잘 맞는 게 사실 칸쿤은 그냥 어촌 마을이었고 칸쿤은 랜드스케이프였는데 칸쿤은 랜드스케이프였는데 칸쿤은 리조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칸쿤 리조트화가 되면서 재밌는 거는 오션뷰라는 개념이 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조트를 생각했을 때 오션뷰가 더 비싼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더 좋은 경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써 있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오션뷰는 당신에게 더 아름다운 경관을 약속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다를 봤을 때 사실 리조트 땅층에 살아도 그냥 나가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좋은 방에서 그걸 보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럭셔리함을 향유하고 있다는 걸 오션 바다를 통해서 목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때는 이 바다에 럭셔리나 자본주의나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박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션뷰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거네요. 말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뷰가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뭐 창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이아르가 이걸 왜 영상이나 매체로 계속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 이 영상도 하나의 뷰잖아요. 하나의 제가 그걸 창문이고. 말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좀 사용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나 매체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도 그러잖아요. 카메라는 감독의 의도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영상 작업은 사실 이미 이 자체가 이미 아키텍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찍기 위한 피사체가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점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이렇게 오버레이트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맞아. 저도 옛날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관련해서도 다큐멘터리 관련 얘기했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호르헤 사토레 때 네, 다큐멘터리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죠. 경관인 거지. 맞아. 굳이 말하자면. 경관에 대해서 이제 국어 사전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다.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 경관이라는 말도 그렇고 문화 경관이라는 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의 항상 그 특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이 데니스 코스크로브라는 학자가 참 어려웠어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경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연구했던 부분이 이코노그라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그림을 봤을 때 그 안에 도식이랑 상징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적인. 근데 경관에 대해서 그런 상징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그런 것도 다 경관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아니면 우리가 보는 정원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나 사상들이 들어있고 그걸 우리는 도식화시켜서 찾아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상징을 발견해서 좀 풀어내야 어떻게 보면 이 풍경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풍경을 다뤘는지. 근데 재밌는 게 그거는 옛날에 뭐 고흐도 그랬고 그 당시 사람들 보면 풍경에 집착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 왜 이렇게 풍경에 집착할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뭐 테크닉도 찾고 뭐 색감도 찾고 했겠지만 보통 되게 나는 랜드스케이프를 그린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보통 되게 수동적으로 그 행동을 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난 자연이 나한테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제 생각에 그게 약간 진짜 랜드스케이프에다가 거기다 아키텍처를 붙이지 않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노력인 것 같다. 그게 그의 그럴 수 태도가 있어요. 제가 볼 맞아. 때는. 나는 가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하고 싶다. 그죠. 하죠. 그러니까 난 얘네가 진짜 주는 것만 할 거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프 가이즈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있잖아요. 벨기에. 그 사람도 보면은 풍경화를 사용하는 방식이 지금 생각해서 봤을 때 랜드스케이프 아트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트가 그 풍경화가 아니라 그 경관화로 본 거죠 사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 재밌어요. 그 영화 첫 장면, 그 영화랜다 이 비디오 작업 첫 장면에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처음에 둘이 술 마신다고 했죠. 데킬라요. 그 데킬라 로고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나름 보면 거기에 아즈텍 문명이 그려져 있고 아즈텍 그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제가 찾아봤어요. 두 개 상품을 찾아냈는데 데킬라 아즈텍 데킬라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도 어쨌든 똑같은 로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경관화된 칸쿤의 해변에서 따서 마시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되게 사실 마초적이거든요. 맞아. 그 둘이 막 한 명은 못 마셔가지고 열받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약간 민망해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칸 씨랑 그 와인 고르면은 네. 사칸 씨가 그 와인 라벨 그림 보고서 그러니까 사칸 씨는 그 전형적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당한 거죠. 아 이거 찐 보르도인데 맞아. 이거를 막 맞아. 하고 이거 찐 치안티인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그러니까 뭔가 그 오리지널 보이는 그 그림체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다 마케팅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즈텍 데킬라도 사실 아즈텍이랑 연관 1도 없는. 그러니까 사칸 씨 같은 경우는 와인계의 식민주의자다. 당한 거죠. 당한 건가? 식민 당했다. 그래서 그런 이미 느낌으로. 정신이 먹혔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욕했지만 오히려 그런 도식이 없는 그런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없는 와인을 찾아 마시는 것도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사실 찐 비싼 와인은 어쩌면 라벨이 없는 와인일 수도 있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랑으로 담궈주는 프랑스 엄마가 사랑으로 담궈주는 담금주. 프랑스 엄마는 또 뭐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경관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자 동시에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이제 펠림프세스트라는 개념이에요. 펠림프세스트.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펠림이라는 다시라는 말과 세스트라는 프세스토스라는 이제 지우다라는 말이 합성어된 언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는 양피지의 글을 많이 썼대요. 근데 이 양피지가 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다음 글을 쓰기에는 양피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글을 지우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글을 쓰는 방식인데 이게 어쨌든 그 전에 있는 글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국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건축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니 혹은 도시 개발로 데리고 왔을 때 이 펠림프세스트 건축이 적용이 되면은 그 과거의 것을 우리가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오히려 같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것처럼 그러니까 흔적이 남게. 예, 예,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두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의 강북도 이야기를 하는 게 서울의 강북이 도로가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도로가 없었던 시절에 강북의 하천이 그렇게 흐른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거가 이렇게 밀집이 되고 복잡하게 형성이 되면서 도로를 지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천 따라 도로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강북 가보면 그런 데 많잖아요. 막 그 진짜 골목으로 무슨 뭐 오르막길 올라가고 막 진짜 그죠. 좁은데 막.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팔림프세스트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자연적 요소라던가 아니면 문화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아서 지금의 도시랑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려면 주택 다 밀어도 돼 거기는. 로마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그 검투장 많았잖아요. 그 네. 콜로세움. 네. 근데 이제 돌이 엄청 비쌌대요 그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콜로세움 멸망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그쪽에 모여 살게 된 게 돌이 필요한데 돌을 옮기기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근처에 살면은 돌을 빨리 가져올 수 있잖아요. 깨서. 아 그래서 그 좀 허물어져 있는 게 그것 네,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건 뭐 자연적 원리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쪽에 주거 단지가 많이 생긴 게 자연스럽게 돌을 빨리 캐서 그냥 지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비싼 돌을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곳. 스타크래프트를 치면 빨무네 빨무.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막 생겨난 도시라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건축가가 어떤 그 승호상 교수라는 분이 말한 게 도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아니면 혹은 그 땅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유지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문화를 보존을 해야 우리가 오래가는 건축이나 오래가는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거기를 아말감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칸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덮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문제라던가 약간 문화 자체가 이용되는 이미지로 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뭐 송도라던가 그 인천에 이제 간척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보면 제가 예전에 아암도라는 곳이 있어요. 송도에. 거기 굉장히 갯벌도 좋았던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거기 가서 개 잡고 놀았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그 송도가 워낙 갑자기 또 핫해지면서 그 간척 많이 돼서 제가 알던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완전 간척되고 바다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도 좁아졌어요. 실제 좁아졌어요. 보면 거기에 이제 건물들을 많이 들어섰거든요.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오션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낸 거죠. 맞아요. 실제 그거 문제라고 하던데 바다 좁아지는 거. 맞아. 그래서 보면은 막 그 어떤 건축학과 학생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간의 문화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살던 곳 예를 들면 칸쿤일 수도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인간의 문화적 기억이 없을 땐 자연적 기억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작정으로 파괴하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공생하면서 지형이 만들어낸 자연 자체가 만들어낸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는 뭐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도시는 좀 아쉬운 거는 사실 그런 건 잘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이제 그런 거죠. 그냥 그런 데서도 다 그 의미를 찾아내고 좀 그런 것들을 해버릇해야 되는데 너무 다 우리 스스로 빨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우리 쓰는 말이 터무니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터 무늬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터 무늬? 네, 터하고 무늬. 그러니까 터의 흔적 자체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펠리프세스트적인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상태. 그럼 앞으로 터무니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펠림프세스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펠림프세스트 없는 말 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프리앙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층들이 하나의 크고 확장된 고고학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에는 향수가 전혀 없어요. 항상 지금쯤이에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펠림프세스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수라는 건 이미 지나가고 없어진 거에 대한 거를 향수를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느끼는 하인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쯤이라는 거는 시프리앙이 겹쳐서 있다는 거. 자기 작업에서 그런 펠림프세스트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없고 계속 지금쯤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이게 어떤 멜랑콜리아나 향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자체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을 보여준 작업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펠림프세스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은 저도 뭐 요즘 미술 보면서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좀 솔직한 게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사실 이게 펠림프세스트거든요. 그지. 솔직하다는 게 뭐냐면 되게 층위가 있는 거고 숨기지 않는 거. 숨기지 않는 거고 그게 지금 딱 드러나는 게 펠림프세스트적이고 되게 솔직한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갑자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 문제를 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되게 그거랑 좀 다른 방식. 그러니까 너무 없는 상태에서 뚝 떨어뜨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단순히 뭐 식민주의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무조건 막 무슨 뭐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그런 걸 실제로 느끼고 있다면은 그냥 내가 마시는 뭐 물병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거. 뭐 내가 스킬 타는 거든 그 작업을 해도 그런 게 담길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 맞아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 자기의 펠림프세스트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거든. 재밌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안내오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파우스트도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독일의 그 타락한 클럽 문화에 파우스트가 들어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어떤 그 멤피스토라는 개념이 그죠. 사실 그 엑스터시나 이런 마약류 중에 멤피스토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죠. 메피스토 많죠. 그게 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약간 디아블로에도 메피스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악마에 대한. 펠림프세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근에 막 한국 예술 하면서도 그런 것들 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우리나라의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갑자기 세워진 깔쌈한 그 신도시의 빌딩 같은 느낌? 맞아. 참 좋긴 좋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엔 좋다. 없다. 빛 좋은 개살구죠 거기. 그죠. 펠림세스트. 맛은 없는. 안에 그 맛이 안 들어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좋은데요. 펠림세스트. 괜찮죠. 나중에 약간 100분 토론 가면 그거 잠깐 그럼 펠림세스트가 없는 거 같다. 그럼 이제 있어 보이고. 너무 개소리세요. 그리스어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요새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만화가 이제 데츠카 오사무의 불새인데 제가 이 만화를 또 운명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 만화가 시프리안 가이아르의 작업을 자체를 설명해 준다. 거기서도 수많은 시간이 영겁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간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다른 인간을 환생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로봇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로봇이 인간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결국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문명은 파괴되고 있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우리의 문명 언젠가는 회복할 수도 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 그죠.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시프리앙 작업이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게 그 파괴하는 것 자체를 아름답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 타락의 개념을. 그때 포스트 엔트로피 이후에 어떤 그 큰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때 뭐 오펜 씨가 지난 시간에 뭐 타락 얘기하면서 타락을 무조건 이상한 걸로 규정하고 나쁜 걸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타락 자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파괴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발파 같은 응축적으로 갑자기 억지로 포기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적인 타락이라던가 자연적인 파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순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도 뭐 죽어가니까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우리가 불사에 그걸 산다면은 참 그 인생이랑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뭐 이런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불새라는 캐릭터가 그 불새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내가 새인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의 환상이고 사실 나는 모든 에너지의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새의 피를 마시면 불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탐욕적인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불새의 피를 마시려고 막 미치게 노력해요. 그리고 마시면 결국에는 후회하거든요. 그렇죠. 죽지 않아서 막 후회해. 막 칼로 자기 찔러보기도 하고 안 죽으니까.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안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엔트로피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엔트로피가 있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엔트로피에서 벗어났다는 영원한 파괴도 없는 시간을 벗어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이제 기회가 잡히는데 이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프리안 작업에서 중간중간에 돌고래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새가 등장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돌고래나 새 같은 경우에 가장 동물은 이데올로기가 없거든요. 그냥 거기 사는 거거든요. 그 칸쿤에 이미 경관화된 그 동네에서 그냥 돌고래가 헤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을 넣었다는 것은 뭐 황금빛 자연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엔트로피 혹은 그런 경관들 사이에서 자연에 있는 이 동물들이나 새는 생각이 없다라고 그냥 살아간다. 그죠. 가장 이데올로기가 없는 그냥 그 자체로서 살아간다. 대비를 보여주는 걸 수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프리안 가이아르 작업에 가장 오마주되는 한국적 작업이 이제 애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걸 또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애국가가 재밌는 게 동해물 가면서 이 바다 이렇게 자연 경관가 나오고 거기에 그냥 돌고래들 떠다니는데 사실 얘네 애국가에 들어오려고 찍힌 것도 아니거든요. 걔는 그냥 있는 거고 인간이 그걸 포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얘네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경관화 우리가 시켰지만 그냥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생물이구나. 근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마다 느낀 거는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덫이 있는 걸까? 결국 덧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장면들 계속 병치하는 게 시프리안 가이아르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극적인 대비를 되게 은유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죠. 어쨌든 결론을 짓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시프리안 가이아르는 솔직히 그런 식민주의 작업이나 뭐 우리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어떤 뭔가
자아 성찰적인 작업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실 되게 힙스터처럼 보여줬다. 그죠. 근데 그건 은근히 또 좀 다른 태도거든요. 은근히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은 되게 빡세게 작업하잖아. 맞아. 뭔 말인지 알죠? 맞아. 아까 그러니까 로버트 스미스는 그것처럼 무슨 이제 지도를 갖다 놓는다던가, 얘는 뭐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아니면 거기에 어떤 텍스트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막 있고 막 맞아. 영상으로 치자. 맞아. 근데 그냥 그거를 좀 쿨하게 보여줬던 게 사실 좀 새로운 미학을 제시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게 어떤 본인이 말하기를 평형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프리안 가야로가. 이따가 제가 뭐 잠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상한 평형감이라 얘기했을 때 좋은 말이 이거였어요. 시프리안 가야로가 이러거든요. 칸쿤에 있는 제 영화 시티스 오브 골드 앤 미러스에서는 마야 유적과 이 유토피아적인 힐튼 리조트의 유적이 말 그대로 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그 옆에 골프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술집, 손목 밴드,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 모든 미국인들의 유토피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강타하는 허리케인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만나서 이상한 평형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꽤 좋은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프리앙이 그 아키올로지컬 아날로그라는 그 폴라로이드 작업에서 가운데 이미지가 있고 그걸 둘러싸잖아요 폴라로이드들이. 근데 그게 사실 다른 데서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의 병치함으로써 다른 상황이나 다른 오브제들이 하나의 그냥 상황이 돼요. 엮여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거네. 시각을 보자면 그러니까 부처님 시각이랄까. 그죠. 만물적인 그거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어져 있는 것이야. 저는 이 작업이 로버트 스미스는 오마주하지만 동시에 그 로버트 리베로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작가가 그 유적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 다른 유적지 붙여오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시대적인 사람들을 안에 넣고. 그러니까 로버트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자연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정직한 작업을 했다면 지금 시프리앙은 21세기에 맞춰서 조금 더 약간 판타지적인 서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칸쿤 영상에서도 칸쿤 유적지가 있지만 동시에 약간 동떨어진 그 달라스 그 건물 발파한다고 했잖아요. 거긴 사실 칸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병치하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의 이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게 가능한 작업 중에 하나가 영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가 들어가서 어떤 평형감과 있던 되게 플랫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긴 이미지.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영화가 필요하지 않았던 게 저는 사실 영상 작업을 필요한 영상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은 이게 들쑥날쑥하는 계속 제가 이해해야 되는 시퀀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 그냥 노래는 계속 천천히 반복되고 그리고 영상 작업은 되게 그냥 황급빛에서 이렇게 멋있고 루즈하게 루즈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풍경을 고속도로를 이렇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피곤해서 몇 번을 돌려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시프리앙의 머리가 좋은 거면서도 감각적인 거죠. 감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작업을 너무 빡세게 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이거 뭐랄까 접근 칠하게 가는 방법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빡센 이야기들을 칠하게 풀어냈을 때 왜냐면 숙취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사회는 숙취를 느낄 틈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숙취를 느끼기 전에 새로운 자극적인 무언가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 취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취해 있는 상태가 없어요. 맞아요. 계속 취해 있으면 취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 시프리앙 작업이 전 오히려 숙취적이잖아요.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도 되게 천천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근데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많은 예술가들이 요즘에는 계속 새로운 술을 시키고 계속 이모 소주 맞아. 한 병만 더 맞아. 주세요 이렇게 맞아. 하잖아. 근데 숙취도 느껴야 돼. 깨고 나서 이 감각 있잖아요. 그다음 그거를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 숙취가 오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냥.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러다 간경화로 죽는 거라니까. 적당히 마시다가 숙취를 느껴야지. 구씨처럼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행오버 마냥 된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구씨처럼 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티브나 다양한 레퍼런스나 이런 하나의 큰 이야기를 긴 숙취로 표현했다. 그것도 지루하지 않은. 그리고 저는 또 가야를 작업 좋은 것 중 하나가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게 얘가 프랑스 사람인데 멕시코 가서 그걸 찍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제 지리적인 게 거랑 컨텍스트가 되게 넓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쪼이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취재하듯이 어디 공장 하나 가서 취재하듯이 그걸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약간 목 조이거든요. 맞아. 그럼 다큐멘터리도 약간 미국에 있는 이제 갑자기 대학 교수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있는 뭐 술집 아저씨 인터뷰하고 이러면 또 되게 이게 숨통이 트이잖아 뭔가. 근데 이걸 갑자기 어디 가서 100명 그냥 조그만 집단에서 100명 뽑아가지고 그거 인터뷰 틀어놓는다 생각하면 진짜 숨막히거든요. 맞아.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 작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 영역, 그러니까 실제 지리적인 영역이 좁아요. 물론 맞아. 뭐 당연히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 한정된 거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쪽 한정된 걸 다른 데서도 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가이아르 같은 경우는 좀 그 루즈하고 칠하다는 게 그걸 되게 넓게 써. 확실히. 그래서 좀 덜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가이아르가 잘하는 게 서로 다른 사건이라든가 다른 풍경들을 한 파노라마 시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 폴라로이드 작업도 재밌는 게 다 이렇게 9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각자의 독립된 구성 그거지만 파노라마였거든요. 맞아. 그리고 로버트 스미스의 호텔 팔랑케 작업도 흥미로웠던 점이 그 사진들을 병치함으로써, 그러니까 32개의 호텔의 다른 부분들 병치함으로써 호텔 하나를 이게 유유하게 여행하는 긴 파노라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안 피곤하고 재밌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하나의 투어를 만드는 느낌인 거죠. 맞아. 그럼 그런 점에 시프리앙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 넓게 봐야 돼. 맞아요. 크게 보라는 게 숲을 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숲을 잘 보는 작가라서 시프리앙가 주목받고 상 많이 받고 했던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스케일이 맞아. 이 사람이 보는 시선이 넓어요. 전 스케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술가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의 감각을 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루즈하거나 칠하거나 아니면 넓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을 솔직히 말하면 공부해서는 죽어도 안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인생 약간 그러니까, 맞아. 놀고 먹는 애들이 가끔 성공하는 이유가 맞아. 이런 감각을 좀 익힌 애들이 있는 거죠. 맞아. 굳이 말하자면. 잘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술 수련할 때도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하루에 막 1000번 주먹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폭포에서 나뭇잎 하나 잡았는데 그치.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치. 뭐 그런 식의 맥락이 제가 볼 때 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식견을 넓히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런 시선을 가져라. 아니면은 이게 좁아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냥 그 사람의 테마가 크면은 맞아. 넓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트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집에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걔도 이제 그 안에서 전 세계 숙취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냥 숙취의 전문가. 그러니까 약간 걔는 집에서 독일 맥주만 마셨는데 숙취는 무슨 멕시코 데킬라 숙취를 느끼고 있는 거 혼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숙취는 전날 음주에 대한 펠림프세스트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다 엮일 수 있어, 그죠? 맞아. 그러니까 숙취가 있어야 내가 전날에 음주한 걸 기억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가 전날 뭐 마셨는지 기억 못해요. 늘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그 사람들한테 펠림프세스트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구씨도 막 이러잖아요. 기억 막 약간 잃으려고 그러고. 구씨. 그죠? 약간 그 막 전화벨 소리 듣잖아요. 맞아. 뭐지 이러면서? 맞아. 구씨 같은 경우는 숙취가 없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이 좀 흥미로웠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대사가 나올 수 있었네. 그렇죠. 숙취가 없고 맨날 취했으니까 그죠? 그 느끼한 추앙해달라 이런 느낌의 대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숙취 쪽에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저희도 오늘 좀 숙취를 느끼기 위해 내일의 숙취를 위해 오늘을 마시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숙취가 있어도 반성도 하고. 그죠. 섞어 마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아무튼 이 작업은 제가 이 타이틀은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꼭 한번 보시면은 8분 57초가 순삭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감히. 저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한번 더 봐요. 굉장히 로맨틱하기 때문에. 맞아. 네,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작업 설명은 이제 제가 준비한 2가지 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